한 타이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불이고, 그 다음에 지구 역사에서의 그 흔적은 어떻게 남아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일드파이어라는 것의 일반적인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에 나타나는 페룬기 지층에 있어서의 케이스 스타디를 간단히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빨갛게 도배가 돼 있죠. 이게 언제 것이냐? 2026년 3월 9일에서부터 4월 7일 사이입니다. 그냥 벌겋게 불이 붙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옆에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와 같이 많은 산불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어라고 했을 때 이 파이어의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뭐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클라이밋, 랜드 커버, 베지테이션, 레인폴, 그다음에 대기 중에 화학 조성, 뭐 이런 등등이 서로 엮여 있어서 파이어 하나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지구 역사 중에서 이러한 와일드파이어가 사건들이 크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겠느냐. 첫 번째 와일드파이어, 맨 처음에 일어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4억 3천만 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4억 3천만 년 전에 어디에서 보고가 됐느냐. 영국의 미드 실루리안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웨일즈 지역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자, 실루리아 중기부터 이와 같이 이제 와일드파이어가 기록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지 오브 파이어라고 여기서 이제 코테이션 마크를 두 개 해놨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신 여기서 보면 3억 5,9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 동안 지질시대로 치면은 석탄기와 페룬기가 되겠습니다. 두 시기에 걸쳐서 층들이 만들어졌죠. 악시겐 레벨하고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연료가 그만큼 충분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이노소 에이지, 공룡시대의 마감이 일어났죠. 이게 6,600만 년 전입니다. 자, 이 원인을 일으킨 것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우리가 운석이 떨어지고 또 인도에 현무암들이 엄청나게 흘러나와서 불을 일으켰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질 기록에서 이러한 이제 화재는 무엇으로 알아보게 있느냐. 하나는 피지컬한 것. 첫 번째는 와이드 스프레드한 차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오케미컬 시그네처입니다. 폴리사이클릭 아로매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러는데 PAH하고 요즘에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발암 물질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게 고체 물질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거, 하나는 케미컬한 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산불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어 트라이앵글. 자, 필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퓨얼, 타야 할 물질이 있어야겠죠. 물질이 타려면 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요 두 개만 있어도 안 되고 불쏘시개가 있어야겠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받치고 있는 퓨얼입니다. 탈 물건이 없으면은 아무리 조건이 맞춰지더라도 우리가 불은 안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퓨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우리가 육상식물이 맨 처음에 랜드 플랜트가 언제 나왔느냐.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오르도비스기, 예, 가장 상부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랜드 플랜트가 처음 나왔다고 보고가 됩니다. 근데 이 보고되는 것이 2018년도에 보고가 되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가로가 있습니다. 퓨테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추정입니다. 확실하진 않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육상식물의 증거는 언제 나오느냐? 조금 더 여기 기준에서부터 이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 약 4억 3,300만 년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화제의 기록이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루리안이라고 해주는 시기의 후반부, 웬록기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4억 3천만 년에서 4억 2,600만 사이에 나오는 사이에 earliest 차쿨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earliest forest는 숲은 언제 남았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약 3억 9,300만 년 전, 4억 3천만 년 전부터는 육상에 식물이 나왔다 하는 것이니까 불탈 재료는 준비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이게 이제 아까 추정이 되는 식물화석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수긍해주는 육상의 식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불난거의 기록 첫 번째, 이제 실루리 여기 보면은 검게 나오는 이 덩어리들이 다 숯 덩어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는 그게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광합성 시계 여기서 보면 CO2 플러스 H2O 돼가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C3 플랜트는 여기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유입이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맨 처음에 만들어내는 게 탄소가 3개가 뭉쳐져 있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보면 포도당으로 갑니다. 자, C4 플란트는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C가 4개가 합쳐져 있는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갑니다. 여기 캠 플랜트라고 해주는 거는 둘은 낮에 광합성을 하는 데 비해서 이 식물은 밤에만 광합성을 합니다. 물론 밤에 낮에도 하지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조건들이 좀 틀립니다. C3 플랜트는 moist condition, cool, wet environment에서 가장 잘 적응하고 사는 식물이고 C4 플랜트는 warm, sunny, dry condition에 주로 적응이 돼서 사는 식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캠 플랜트는 very hot and dry environment에서 그래서 주로 데저트 컨디션에서 삽니다. 생태적으로 봤을 때 캠 플랜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 C3, C4 이 두 개 식물이 주되게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입을 나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인가요? 도대체 여기서 C3 플랜트는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동식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레스가 있습니다. 그레스에서도 어디에 추리 밑에 쉐이드에서 그늘에서 광합성을 하는 얘네들. 그 다음에 높은 고위도 지역 또는 고고도 지역에서 있는 풀들이 G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생활에 콩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게 전부 다 C3 플랜트고, C4 플랜트는 대부분의 그라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자라는 환경은 full sun condition입니다. 캠 플랜트는 어디입니까? 선인장이니 이런 곳들이 캠 플랜트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얘들이 이제 진화를 해옵니다. 모든 식물이 이 상태 세계로 같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들 식물은 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내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을 하게 돼버리면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C3 플랜트는 왼쪽에 마이너스 값이 큰데 반면에 C4 플랜트는 마이너스 값이 적게 나타나는 무거운 값으로 나오면 둘로 이렇게 크게 구별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캠 플랜트는 요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C3, C4. 그 다음에 캠 플랜트는 무엇으로 구별을 한다? 지금 보고 있는 탄소 동위원소, 안정 동위원소를 가지고 구별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맨 처음에 지구상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다 C3 플랜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구 역사의 가장 낮은 시기에 C4 플랜트가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산록지대에 나와 있는 마이오세부터 오늘날까지 오는 지층들에서 기록을 뭐를 이용을 했느냐, 그 토양 속에 들어가 있는 탄산염 노듈, 요 둥글둥글한 거 검은 걸로 돼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초식 동물의 이빨에, 초식을 잎을 뜯어 먹겠죠. 거기에 이빨에 붙어 있는 에나멜을 긁어내 가지고 이제 안정 동위원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변화가 보이죠. 값이 네거티브 값이 쪽으로 있다가 위로 점점 에이지가 연거해지면서는 헤비한 쪽의 값으로 가 있죠. 자, 이의 경계가 이게 어느 정도 600만 년에서 800만 년, 얼마 오래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자, 어떻게? 아래는 C3 플랜트, 위에는 C4 플랜트였다. 이 지층이 쌓일 때의 기록은 올드할 때는 웻 몬수널 포레스트였고, 그 다음에 요 저미대 시간에는 드라이 몬수널 포레스트였다. 나중에는 사반나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C4 베지테이션, 식물들은 우리가 분자 시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시작해 보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느냐? 약 3,500만 년 전부터.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 3,500만 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부터 요 C4 식물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C3 플랜트의 그린 컬러를 띠는 다트에서 이제 처음으로 C4 플랜트로 이제 변화를 갑니다. 약 1,500만 년 전. 전기 마이오서 때 이제 종이 분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도미네이트하는 가장 부분이 노란색으로 다 칠해져 있는 부분을 7에서 6밀리온 이어서고, 그래서 우리 지구수 역사 중에서 우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래스들이 가장 이렇게 나중에 진화를 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자, 그 원인이 뭐냐? 이런 C4 베지테이션이 나타나기에는 여기 클라이밋 드라잉하고 파이어가 주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자, 파이어가 일어나게 돼버리면은 모든 그 나무, 큰 나무들을 다 클리어 시켜버리죠. 개활지가 생기죠. 그러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받고, 그러면은 이제 C4가 그때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건조하는 곳에 아주 적응이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 시기가 아마도 도미네이션이 되는 시기는 불도 많이 일어났고 드라잉도 많이 일어났다는 시기였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림이 멋있죠? 자료 화면에도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사반나의 그라스랜드들은 600만 년에서 800만 년 사이에 지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뭐에 의해서 불이 나느냐? 운석이 떨어지면 불이 날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엔드 오브 다이노소 에이지를 이야기를 할 때 하는 것처럼. 자, 두 번째는 볼케닉 액티비티, 세 번째는 자연 발화. 누가 옆에서 불을 대지를 안 하는데 여론을, 내부의 열이 축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면서 산화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미생물의 반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석이 높은 절벽에서 부두둑 떨어지면 서로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으로써 불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낙뢰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제 자연적인 발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인간도 큰 무시 못할 역할을 하겠죠. 현재 낙뢰는 지구상에 어느 정도 내려 떨어지는 건가? 우리가 낙뢰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구름 사이 혹은 구름 내부에서 구름하고 지표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정전기 방전 현상이거든요. 자, 이게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초당 44회 정도. 자, 그러면서 이제 번개를 치는 것이 약 14번 정도 번개를 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위성을 해서 관찰한 번개의 분포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번개하고 낙뢰가 결국 어느 정도 오느냐, 지표의 한 25% 정도는 도달을 해서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 번개 많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대서 남미 대륙, 아프리카 여기 열대 지역, 이죠. 자,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들에 요거 보십시오. 낙뢰 따라 번개 떨어지는 지역하고 거의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소가 또 필요합니다. 불이 타기 위해서는. 자, 실험실에서 해보면은 불이 붙는 첫 번째 순서는 언제 일어나느냐? 대기 중에 산소가 한 13%였을 때. 그다음 맥시멈 한 35% 정도 까지 이게 불이 탈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느 정도 21%. 근데 13% 여러분이 불을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이게 불은 계속 안 탑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15% 정도 있어야 지속적으로 불이 연장이 된다는. 그러면은 일단은 산소 조건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지구의 역사에서 산소는 대기 중에 얼마큼 들어 있었나요? 자, 자, 오늘날 얼마 돼 있죠? 21%. 그러니까 고생대의 상당한 기간은 21%에 못 미치는 그보다 낮은 정도의 산소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서부터 카본이 석탄기에서부터 들어서부터는 굉장히 올라챕니다. 자,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지만은 스틸 오늘날보다는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가 이제 여기 21%에 오게 되죠. 자, 불이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재료가 충분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불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요 아래 여건, 여기 15%의 여기 여건에서는 불이 안 일어납니다. 가장 많이 불났던 시기, 아까 Age of Fire라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이제 석탄기에서 페른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시기. 근데 이 페른기 지나가고 나서는 다 타버려서 식물들이 거의. 그러니까 스틸 산소의 농도는 높더라도 불탈 재료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와일드파이어를 조금 더 해부해 봅시다. 어떤 종류들이 있나 하면 여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피스 파이어, 크라운 파이어, 그라운드 파이어. 서피스 파이어는 온도가 한 300에서 700, 요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불. 자, 그럼 뭐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낙엽이라든가 잔가지라든가 혹은 마른 베지테이션들에 의해서 불이 탑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불을 끌 수가 있는데 크라운 파이어라고 하지만은 요 이름에 보면 저 고층부 식물에 거기서 주로 일어나는 파이어인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up to 1000 degrees. 추리의 맨 탑 부분이 많이 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또 이 불은 횡적으로도 쉽게 번져나갑니다. 가장 잡을 수가 없죠. 이거 쉽게.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불이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파이어는 지표에서는 잘 디텍트가 안 돼요. 지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니까. 자, 이 지표면 아래의 연료들은 주로 뭘로 되어 있느냐? 여기 매물 흙에 덮여 있는 혹은 죽은 베지테이션. 우리가 이제 피트라고 해주는 토탄층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밑에서 불은 서서히 타고 있어도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가지고 온도는 또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이제 여러분이
어이, 저 C3가 타느냐, C4가 타느냐 한번 생각해 보고 뉴스에서 나오면은 저게 뭐야? 서피스 파이어야? 크라운 파이어야? 그라운드 파이어. 그라운드 파이어는 뭐 이거는 거의 뉴스거리가 안 될 거니까. 조금 더 유심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파이어 프로덕트는 아까 두 개, 크라운 파이어하고 서피스 파이어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산물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크라운 파이어, 요 위쪽에 나타나는 큰 불이 나는 것들은 마이크로 차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고 작은 숯들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트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PAH. 자, 그 다음에 서피스 파이어는 온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매크로 차콜, 사이즈가 큰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차콜의 마이크로 스트럭처, 식물의 구조를 이제 보고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식물이었는지를 실험실에서 이런 온도를 줘가면서 열을 가했을 때 점점점 이 내부 스트럭처가 이제 지워져 갑니다. 온도가 560도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다 조직은 다 없어져 버리고 크랙이 생겨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화석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도 전부 다 요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걸 이제 관찰하게 돼버리면은 도대체 어떤 식물이었는지, 불탄 식물이 종류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에미션 팩터라고 얼마만큼 불탄 산물이 만들어지느냐. 어디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까? C3죠. 이쪽에 더 재료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BC는 클라이밋,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또 연구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만, 클라이밋 워밍을 일으켜준다. 그죠? 주로 이제 이 BC들은, 블랙카본들은 태양빛을 업소브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또 더 달궈줄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검댕들이 많이 또 눈 위에 덮고 있게 돼버리면은 알비도를 낮춰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클라이밋 워밍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whatever, 원인이 뭐든 간에 또 워밍이 일어나고 리저널하게 이제 드라우트가 컨디션이 되면은 결국 와일드 파이어가 일어날 포텐셜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다시 이제 식물이 타니까 고정되어 있던, 붙잡혀 있던 탄소가 CO2로 다시 또 나가게 되고, 파티큘레이트 어떤 작은 알갱이 입자들이 또 에미션이 될 거고, 방출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일단은 숲이 다 지워지고 나버리면은 CO2가 광합성을 못하니까 컨섬션 자체가 또 약해지겠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또 많이 남아있게 될 거다. 또 지구는 또 그렇게 더워질 거라는, 계속 피드백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지금과 같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와 같이 이제 파이어가 어떤 형태로 지구상에서 이제 나타나는가, 또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해주고,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건 제 연구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도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제 Wildfire Record in Late Permian Lacustrine Deposit, 호수 퇴적층입니다. 지층명은 우리가 고환층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과거의 환경을 어떻게 복원하는데 문제가,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2억 6천만 년 전에 지구의 대륙과 바다의 분포는 지구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에 여기 펜지아 혹은 판게아라고 해주는 초대륙이 존재하였고, 이 초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바다, 판탈라식 오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이 사이에 초대륙에 편입이 되지 못한 몇 개의 마이크로 콘티넨트가 있는데, 요 안에는 우리가 테티스에스라고 해서 상당히 따뜻한 바다라고 하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여기 시노 코리안 블락의 중한지구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판게아라고 하는 데에는 편입이 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층이 분포하는 데는 우리가 어디였느냐? 태백산 분지가 되면서 단양 지역에서 가장 연속성으로 이제 지층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페룬기에 해당하는 거의 지층은 우리가 평안 노충군이라고 쌓여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이제 탄전지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 자, 이때 후기 고생대에 태백산 분지는 포랜드 베이슨 이름을 전지 분지라고 하는데 하나의 판이 들어가고 하나의 판이 올라타는 이러한 조건에 조산대가 형성이 될 거고 그 조산대하고 평행하게 뒤쪽에 육지 쪽에 발달하는 게 전지 분지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우리 한반도 이쪽의 지역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자, 퇴적물들은 다 어디에서 왔느냐?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다 동쪽 내지 사우스 이스트에서 들어왔다. 퇴적물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 이 평안노충군은 대부분들이 실리스 클래싱, 쇠사성 퇴적물입니다. 모래, 점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그런데 맨 하부에는 전이 환경에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육상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물이 마지막 쌓이는 시기 후기에는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층군 이렇게 이제 지층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반도 전체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mass extinction 대멸종이 일어나지고 지구 역사상 크게 5번이 있었습니다. 맨 오래된 것이 엔드 올드비시안 약 4억 4천만 년 내. 어느 정도? 머린 스피시스, 다시 말해 해양의 생물 종들의 85%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엔드 데보니안, 약 3억 5천 8천 명. 약 70%의 머린 스피시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퍼미안 트라이아식 바운다리, 약 2억 5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지상에서 가장 큰 멸종 사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머린 스피시스로 갈 때는 80일, 그 다음에 육상의 버티브레이트, 우리가 척추동물로 봤을 때도 70% 정도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엔드 트라이아식, 삼척기에 약 70에서 75%. 그 다음에 엔드 크리테이셔스, 다이너소어 에이지가 끝났을 때 75%의 스피시스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대멸종 사건들은 지구상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런 기록이. 다 퇴적물의 기록이 하나 걸쳐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가 maybe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희망하에서 이제 여기 평안노충군을 이제 뒤졌죠. 자, 요거 시기적으로 이제 평안노충군만 좀 더 확대시켜 버리면은 평안노충군은 또 여러 개의 층준으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가장 상부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지층, 고환층하고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동고층. 동고층은 트라이아식에 해당하고 이 고환층이 퍼미안 말기에 해당합니다. 야, 이거 힘은 좀 뭔가 있겠다. 그런데 바로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 퍼미안하고 트라이아식의 바로 경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규모 멸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레이트 퍼미안 시기를 좀 더 확대해 보자. 여기서 쳐다보면은 퍼미안은 또다시 이제 에이즈가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고 다음에 각각의 에포크는 다시 세는 에이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환층이 있었을 위치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엔드 퍼미안의 매스 익스팅션은 안 나타나니까. 자,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여기에 엔드 과달루피안에 혹은 엔드 카피타니안에 또 멸종이 나타납니다. 5대 멸종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이때 멸종이 일어나는 것은 한 60에서 63% 정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뭔가 희망을 가져보자 합니다. 근데 여기 사는 육상 퇴적물이기 때문에 화석의 증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지화학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자, 이 카피타니안 익스팅션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느냐? 여기 보면은 사천성의 아미산이라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성암지대인데 굉장한 현몸의 분출이 있는 곳입니다. 200만 년 동안 화산 분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반도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현몸 대지가 분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양의 이제 화산 분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레이트 카피타니안 익스팅션이 일어났다. 자,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자, 그럼 뭐로 디텍트 할 거냐? 화산 활동이 있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머큐리, 수은이죠. 이게 화산 기온의 볼라타일 물질, 휘발성 가스로서 방출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주변 환경에 이제 내려앉을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머큐리 한번 해보자. 보안층이 라쿠스린 퇴적물이기 때문에 높이는 450m 정도 되고, 탄소 동위원소 조성 분석하고, TOC 분석하고, 그 다음에 머큐리 분석하고, 수분 분석하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플래시를 해봤죠. 그랬더니 탄소 동위원소에서 밑에서 한 60m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4%이라는 아주 네거티브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이동해 갑니다. 이게 매스 익스팅션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 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생물은 모든 유기물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C12와 C13을 쓰는데 주로 많은 C12을 쓰죠. 근데 멸종이 일어나 버리면은 생물이 번성을 하지 못하면 C12가 엑스트라로 낭비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잡았다, 증거 하나는. 그러면 이제 머큐리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머큐리 절대량으로 가지고서는 조금 그 위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고환층 자체가 물을 해서 쌓이는 것입니까? 호수의 표면에 떨어지는 머큐리가 바닥의 퇴적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기물에 흡착이 돼가지고 퇴적물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TOC하고 노멀라이즈를 시켜버리면 절대 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에 해당하는 함량 보니까 T인다 이거. 이거 에비던스, 이거 두 개 에비던스가 나오니까 이거 우리한테 카피타니안 익스팅션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스, 우리한테도 있다. 눈으로 보는 화석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노코리안 블락, 아까 우리 한중지계라고 했죠. 그래서 카피타니안 익스팅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층에 쌓이는 동안에는 고기후는 어떻게 변화를 했나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풍화의 지수가 됩니다.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강한 풍화작용, 약한 풍화작용, 하부에서부터 높은 풍화작용에서 점차적으로 풍화작용이 약해지다. 중간에 살짝,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낮아집니다. 자, 미네랄로직하게 볼 때 케올리나이트가 아래쪽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면서 일라이트가 늘어나다가 상부 쪽으로 가면서는 클로라이트라는 광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석을 하게 되면 밑에 초기에는 웻하고 휴미드한 고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마이 에리드 조건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리드 조건으로 가서 우리가 한반도의 레이트 퍼미안 동안 후기 페른기 동안에는 클라이밋 조건들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라쿠스린 세디멘트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결국은 물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역 분지에 있는 영양 environmental process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퇴적물에는 올게닉 메탈들은 현지성, 다시 말해서 호수 자체에서 살던 생물체들과 외곽에서, 호수의 외곽에서 쓸려 들어오는 타지성 유기물이 같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타지성은 결국 요 유역 분지에 있는 식물들에 의해서 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현지성, 즉 레이크 자체는 결국 파이토플랑크톤 내지는 algae 얘네들에 의해서 유기물이 공급이 됩니다. 자, 이러한 두 environmental process나 유기물의 종류는 결국 세디멘털의 올게닉 카본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뭘로서 이제 해독을 하느냐.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올게닉 지오케미컬 프락시라고 해서 대리 지시자를 이용을 합니다. 하나는 CN 레이시오, 카본하고 나이트로겐 레이시오. 또 하나는 올게닉 카본 아이소토프 밸류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위에서 보고 있는 인바이러멘탈 프로세스와 올게닉 메타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스타디한 지질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 고관층이 쌓인 시기가 이렇게 버티컬 바로 표시해 놨습니다. 굉장히 높은 시기죠. 산소가. 분명히 불이 났다 이거예요.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근데 unfortunately 매크로스코픽 파실 차콜이 안 나타나요. 사이즈 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냐면 케미컬 방법을 이용하는 수밖에. 아까 여러분한테 파이어의 종류에서 서피스 파이어하고 크라운 파이어를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했죠. 서피스 파이어는 조금 매크로스코픽한 차콜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서피스 파이어가 되면 다 타버리기 때문에 거의 관찰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스터디한 데에서는 매크로포시라는 이런 파슬 차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크라운 파이어였을 거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크라운 파이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소트다 이거. 소트 BC 블랙카본 검등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자, 근데 이제 소트 BC는 서브 마이크론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기 중에 둥둥 떠 있으면서 이동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모던 라쿠스트림 베이슨에서 이 소트 BC의 함량, 이거는 이제 베지테이션 파이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파실 퓨얼, 연료, 자동차, 에너지, 석탄 공장 뭐 이런 데서 쓰는 데서 다 만들어 형성이 되니까 이것들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약 less than 10% of sedimental organic carbon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ncient lacustrine sediment는 어느 정도 있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측정하는 것은 뭐를 측정하느냐? TOC 일단 함량을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N ratio, 탄소한, 그 다음에 SO2BC, 양의 함량을 측정하게 되고, 올게닉 카본의 산소 동위원소, 그 다음에 SO2BC의 이제 탄소 안정 동위원소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 안정 동위원소를 조금만 더 들어가죠. 자, 자연계에는 카본이 14개의 동위원소를 가집니다. 8번부터 22까지. 자, 그 중에서 12하고 13만이 안정 동위원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죠. 자, 그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자연계에서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거는 이 카본 14입니다.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이지 데이팅을 하지요. 가장 긴 이 반감기 5,700년을 나타냅니다. 나머지는 워낙에 짧아가지고 우리가 디텍트가 잘 안 돼.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을 쳐다보게 돼버리면 C12는 98.89, C30는
1.11. 자, 그러면 이제 C4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안정동위원소를 이제 조금 설계할 텐데, 그 안정동위원소는 시료에 들어가 있는 13과 12, 그 다음에 스탠다드로 나타내주는 13과 12의 상대적인 비율을 해서 이제 시료에 나오는 값을 스탠다드의 값으로 빼고 거기다가 요 값의 절대 함량 차이가 워낙 커버리기 때문이니까 거기다 1000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조금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기 좋게. per mill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스탠다드는 주로 이제 PDB를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백악기 후기 백악기의 PD 층입니다. 그 층이 나타나는 벨렌만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약자로 PDB라고 하고, 근데 이게 다 이제 소모가 돼버리니까 이제 비엔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 대체물로 만들어낸 게 VPDB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측정한 자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로우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해줘야 돼요. 올게닉 카본을 분석을 해내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 올게닉 카본의 값은 결국 SBC가 있기 때문에 SBC의 프랙션하고 그 다음에 SBC가 아닌 수트가 아닌 거에 프랙션의 합이 이걸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 항목을 앞으로 빼내고 재정리하면 이렇게 관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넌 SBC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는 알갈 올게닉 매터하고 그 다음에 터레스트리얼 플랜트 매터가 합쳐진 겁니다. 뭘로 구별을 해? CN 레이쇼를 가지고 10보다 낮은 가격이 돼버리면 알갈 올게닉 매터가 될 거고 12보다 이상이 된 값이 되면 터레스트리얼 플랜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한번 또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한 우리 수트 BC의 탄소 동위원소 조성을 자, 어떤 식물을 탄 식물은 어떤 조성을 가졌겠느냐라는 것을 알아봐 줘야 됩니다. 불에 타면서 약간의 분별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보정해 주게 되면 C3에서는 수트로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0.5%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감안해 줘야 우리가 불탄 나무의 카본 아이소토픽 컴포지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고려해 줘야 될 거예요. 지질 기록상에 나와 있는 플랜트의 탄소 안정 동위원소는 광합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90% 정도 이상. 자, 오늘날 대기에 광합성을 할 때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마이너스 8.0 퍼밀 정도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이제 바닷물 표면에 가게 돼버리면은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산화탄소는 마이너스 8.0일 거예요. 자, 이 바닷물에서 침전한, 무기적으로 침전한 탄산염 퇴적물들, 이거는 0%밀이 됩니다. 출발은 여기서 있는데 결과는 암석으로 남는 거는 이제 이 결과가 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탄소 동위원소하고 프로덕트에 있는 거하고 차이는 약 8%밀이 된다. 자, 그러면 레이트 퍼미안에는 석회암들의 전지구적으로 모아진 것들을 보면은 5.5%밀입니다. 여기보다 상당히 무겁죠. 다시 말해서 C13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여기에 비해서. 자, 8%밀을 고려를 해주면은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탄소 동위원소는 마이너스 2.5%밀이에요. 상대적으로 많이 무거워, 오늘날보다 5.5%밀 정도가.
왜?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식생들이 엄청나게 숲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C12를 선택적으로 더 많이 광합성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식물체로 붙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 대기 중에 값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진다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C3 플랜트. 아까 C4 플랜트는 6 내지 7, 100만 년에서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C3 플랜트. 오늘날 C3 플랜트들이 가장 나타내는 탄소 동위원소의 조성은 마이너스 31.5에서 마이너스 23%, 요 레인지를 보입니다. 그다음 X축은 mean annual precipitation이에요. 비가 적게 오면 올수록 여기 조금 더 무거운 값으로, 비가 오면 올수록 조금 더 가벼운 값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겠죠. 자, 퍼미안 시기에 있어서의 C3 플랜트는 어떤 레인지였을까? 아까 것을 우리가 대기 이산화탄소 값을 보정을 해주면은 이같이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17.5% 사이일 거다. 그 데이터를 아까 처음의 데이터를 이제 다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자, 일단 맨 왼쪽에 SUT-BC하고 TOC의 함량의 비율 0.23에서 0.91, 다시 말해서 23%에서 91%까지 평균 54%. 자, 오늘날 모든 라쿠스트린 퇴적물은 10% 미만이라고 그랬죠. 이만큼 엔션트 세디멘트에는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N 레이쇼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점선으로 표시된 것을 이거는 레이게 알갈 메타, 올게닉 메타. 오른쪽은 육상의 식물체다 하고, 육상의 식물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지금 잡히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워터쉐드 플랜트, 우리 그린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유역분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무슨 요 그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BC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정을 한 불탄 식물의 값입니다. 자, 보면은 다 여기 보면 레인지가 요 그레이 컬러로 칠해진 부분이 퍼미안 시기에 C3 플랜트의 레인지입니다. 다 거의 대부분의 값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케이, C3 플랜트, yes. 자, 근데 여기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가깝게 나타나는 불탄 식물이나 아니면은 불타지 않고 식물체 퇴적물로 공급시켜주는 비슷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져요. 맨 밑에 워터쉐들은 불탄 거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은 환경에서 자랐던 식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같이 레스 네거티브하게 나타나는 이것들은 훨씬 건조한 환경의 생태계에 살았던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요거 이제 CN 레이쇼로서 이쪽에 표시되어 있는 값들, 이걸 이제 LG로 변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의 프레시월드 LG의 안정 영역은 요 그레이 바의 영역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값들이 다 밖으로 벗어나 있죠. 자, 여기 안정된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좀 더 높은 값으로 나타나면은 레이게 프로덕티비티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뉴트리언트의 공급이 활발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 왼쪽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프로덕티비티가 낮은 상태 내에서 수중에 살던 플랑크톤 혹은 LG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다 산화가 일어났고 물속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디테일한 우리가 수중에서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알아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UT-BC를 고려를 해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이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금까지 스타디는 값을 그대로 델타 C13 올게닉 메타하고 CN 레이쇼하고 이렇게 비율을 쭉 해서 해 놓으면은 레이게 LG는 C3 플랜트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 프레시워터 LG 안에 있어. 그 다음에 식물도, 육상식물도 yes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수트 BC를 이용을 해서 한 거 보면은 레이크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좀 더 자세한 환경 변화를 우리가 디텍트 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생태계 내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가 튀긴 값이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건조한 생태계에 살았던 식생의 기록이다라는. 자, 그래서 뭐에 의해서 일어났나? 보도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라이트닝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양하게 이렇게 써놨으면은 그를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냥. 자, 에인셔트 라쿠스트린 세디멘트에는 90% 정도까지의 세디멘탈 올게닉 카본은 수트 카본이 차지한다.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현성은 한 less than 10%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쿠스트린 세디멘트에 우리가 올게닉 카본 안정동력을 분석하기 해석할 때는 수트 BC를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트 BC는 또 한반도 자체가 사실은 대양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드 벨트, 윈드 벨트가 놓여져 있으면 대륙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수트 BC는 롱 레인지 트랜스포트보다는 아무래도 유역 분지 내지는 바로 그 인접한 지역에서 불이 나는 거에 의해서 왔을 것 같다라는. 그 다음에 요 하나 또 이제 결국은 포스트 실루리안입니다. 실루리안 이후에 퇴적층 기록을 생각할 때는 항상 수트 BC를 우리가 염두에 둬달라라는 겁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월드 미테오로로기컬 오가니제이션 세계 기상기구가 있죠. 거기에서 스테이트 오브 더 글로벌 클라이밋 2025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쳐다보게 돼버리면 이쪽에는 뭐 별로 큰 변화가 없다가 계속 올라오는데, 자, anyway,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2024 공식적으로 이 WMO에서 발표한 atmospheric CO2가 어느 정도냐? 423.9 ppm이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우리한테 뭘 의미해 주나? 남극 대륙의 아이스코어에서 지난 80만 년 동안에 간빙기, 빙기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산화탄소의 함량 변화는 170에서 300 ppm 사이였는 지금은 훨 위로를 쳤죠. 2015년에 우리 파리 협약이라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우리가 뭔가 이산화탄소 줄이고 온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후보다 1.5도 내로 좀 줄이자. 각국에서 이행각서를 다 해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맥시멈은 금세기 말까지 2도. 그러면서 가까운 시기까지 1.5도를 넘기지 말자 했는데, 여러분 2025년이 그래서 10년 후인데 벌써 1.5도는 넘어섰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현 주소입니다. 올 여름도 엄청 더울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